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동기 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기업연구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연구소 전담부서를 인정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은 뭔가 보탬이 되려고 연구소 전담부서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연구소 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은 노란색 14,0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취소 건수는 파란색 11,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증은 3,000건인데요. 연구소 전담부서가 기업의 하나의 부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과 흥망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연구소 전담부서 인정은 약 7만 2천 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소를 두세 개 운영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약 7만 개 기업에서 뭔가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소 전담부서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소 전담부서를 잘 활용하고 있을까요? 혜택 중에 가장 큰 것이 조세감면 혜택입니다. 조세감면 혜택은 기업에서 연구개발비로 일정 부분 썼을 때 그 비용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인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1억 원을 연구개발비로 사용을 했을 때 법인세에서 2,500만 원을 깎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 면에서 엄청난데요. 2018년 공제액은 약 2조 3천억 원입니다. 이 중 중소기업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되고요. 대기업이 1조 1천억 됩니다. 규모면에서 어마어마한데요. 실제로 활용한 기업 수를 보겠습니다. 2018년 기준 약 3만 개 정도 됩니다. 2018년에 연구소 전담부서 인정 건수가 총 6만 6천 건이었고 기업은 약 6만 개가 넘는데 약 절반 정도만이 이 제도를 활용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업이 지원 제도를 활용할 때 대기업이 더 잘할까요? 중소기업이 더 잘할까요? 보통의 경우는 대기업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장에서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얼마나 알고 챙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담당자는 보통 메인 업무가 따로 있고요. 이 연구관리 업무를 서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소홀하거나 챙기지 않으면 그 기업은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면 어떨까요? 보통 연구 과제를 딴다고 하죠. 그 외부 과제를 수행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내부 직원이 문서를 만들거나 작성하는 것보다는 컨설팅을 받는 것이 성공 확률은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직원들의 내부 역량이나 노하우는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제 한 건을 컨설팅을 받게 되면 그때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제를 딸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실제로 과제를 수행할 때 컨설팅을 받게 되면 선정될 만한 과제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제보다는 선정될 확률이 높은 과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선정되기에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수행을 했을 때 기업에 큰 보탬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선정 확률은 높지 않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만들어내고 노하우가 쌓인다면 그 기업은 그 축적되는 역량을 활용해서 좀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제도 중에 제일 좋은 지원제도는 그럼 어떤 걸까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자금 지원이 가장 좋은 제도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자금 지원 중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깎아주는 조세 지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조세 감면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깎아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 면에서 어마어마하고요. 세무사나 회계법인을 이용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담당자가 꼭 챙겨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원은 보태주는 자금 지원. 자금을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R&D 과제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D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선정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과제 지원들을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제는 몇 개나 될까요?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구과제라는 게 워낙 다양합니다. 그 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릅니다. 가지수만 무려 3,0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강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중소기업에서 1년에 3개 과제 이상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두 가지도 처음 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년에 한 3개 과제 정도만 전문가의 조언을 얻던, 잘 탐색을 하던, 선정을 해서 1년 전부터, 즉 전년도 사업 공고를 살펴보시고 꼼꼼히 살펴보시고 사업 계획도 써보고 발표도 해본다면 그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네, 그럼 여러분이 돈이 되는 회원 지원 정보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정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검색이나 유튜브를 보면 비용은 비록 무료긴 하지만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건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이 곧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불하시는 비용보다 받으시는 정보의 값어치가 훨씬 더 높다면 비록 그것이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선 유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인정받은 저희 상기업에 연구소 전담부서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이 이미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기업의 회원가입을 통해서 이 모든 정보들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쉬운 건 기업이 어떤 것들을 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어떤 정보가 있는지 잘 모르면 기업은 활용하는 내용도 없고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지원 제도가 있다면 기업이 활용을 안 하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찾아서 활용하는 노력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정부 R&D 사업 100% 활용하기, 이 내용도 저희 회원사에게는 무료 매뉴얼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교육을 통해서 좀 더 기업의 보탬이 되도록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이어지는 유료 서비스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모든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진흥회 교육연수팀장 이청주입니다. 오늘은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정부 R&D 사업에 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월에는 대다수 정부 R&D 사업 공고가 나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1월 18일에서 20일 3일 동안 정부 부처 R&D 사업 합동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키스텝이 이제 주관이 돼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도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시면 동영상 자료하고 관련 내용을 갖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협회는 회원사를 위해서 다양한 책자를 갖다 발간을 합니다. 작년 11월에 정부 R&D 사업 100% 활용하기라는 책자를 갖다 발간했고요. 이 책자의 내용은 다양한 정부 R&D 사업을 기업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사를 위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저희 협회 회원사의 경우에는 로그인 하셔서 무료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이 책자를 근거로 해서 발표 자료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강연 시작에 앞서 기사 하나를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중기정책자금 40% 수수료 떼먹는 브로커들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부 브로커들이 정부 R&D 과제 신청 선정을 조건으로 해서 선정 자금의 40%까지 이제 수수료로 받는다는 내용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
정부 R&D 사업과제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브로커들의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은 교육원 선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적 업무 그리고 정부 R&D 사업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적도 있고요. 당시에는 많은 기업의 대표님들 그리고 연구소장님들 갖다가 뵀습니다. 1년에 한 100명 정도도 뵀었던 것 같고요. 만나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부 R&D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두 다 관심은 있어 하세요. 모두 다 관심은 있으신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이제 선정이 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계신데 그래서 물어봐요. 어떻게 이제 신청을 하셨냐라고 여쭤보면 실제 급하게 옆에 다른 기업의 대표님 말을 듣거나 사업비가 크거나 그래서 급하게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뭐 1주에서 2주 정도 신청을 했는데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정부 R&D 사업 과제 계획서가 처음에는 분명히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정부 R&D 사업 과제 계획서 관련해서 제가 연말정산하고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20여 년 전쯤에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연말정산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연말정산이 뭔지도 몰랐었고요. 그리고 인적공제라든지 세액공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생소했었고 특히 더 어려웠던 부분은 서류들을 갖다가요. 제가 일일이 다 이제 발급을 별도로 받아서 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연말정산을 갖다 했을 때 한 열흘 정도는 고생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 올해 연말정산을 할 때는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서 딱 15분 정도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정부 R&D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거하고 연말정산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결국 연말정산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는 개념이고 제가 사용한 금액들을 갖다가 다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정부 R&D 사업계획서 작성도 결국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기술성과 사업성으로 이제 작성이 나뉘어지는데, 자, 해당 기업의 기술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거는 기업에서 연구를 한 연구원일 거고요. 자, 그렇다면 사업성을 잘 아는 분은 결국 영업이라든지 마케팅 담당, 그러니까 판매 부서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내용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컨설턴트라든지 브로커들이 하는 역할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포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 전문기관이 도움을 준다라는 부분 자체가 백업 자료를 만드는 것 정도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든 실제적인 업무는 기업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10억 이상의 이제 대형 과제라든지 특별한 과제 같은 경우는 전문 기관이라든지 어떤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보통 1억 이하 저는 보통 이제 3천에서 1억까지를 좀 이제 소액 과제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소액 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연구하시는 분 그리고 판매 관련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R&D 사업계획서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준비하고 진행을 하면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준비를 잘 하셔서 첫 번에 운 좋게 될 수도 있겠지만 두 번, 세 번을 하시면 모든 기업들이 선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R&D 과제 선정을 통해서 그리고 해당 기업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제 그를 통해서 기업이 발전을 하고 그리고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서두를 마치고 이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발표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정부 R&D 사업 이해하기, 2단계 우리 회사에 적합한 R&D 사업 찾기, 그리고 3단계 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 공고문 해석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 작성하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단계 R&D 사업계획서 작성하기의 경우에는
뭐 기술 내용이라든지 사업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개론 정도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2월 3일에 그 사업계획서 작성하기를 갖다가 컨텐츠로 해서 온라인으로 1일짜리 교육을 개최 예정입니다. 전문 강사분을 모셔서 개최할 예정이고요. 회원사의 경우에는 무료로 그 강연을 갖다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말에는 별도로 이제 실제 실습 과정을 병행해서 정보 R&D 사업 과제 계획서를 직접 작성을 해보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교육을 개최 예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중점을 둬서 말씀드릴 부분은 2단계와 3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많은 기업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R&D 그 정보 R&D 사업과 기업 간의 그 매칭이 중요한데 R&D 사업 계획을 토대로 기업을 매칭을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해당 기업과 맞는 정보 R&D 과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과제 중에서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중점적으로 2단계와 3단계를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정보 R&D 사업 이해하기입니다. 자, 도대체 정부 R&D 사업이 무언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 R&D 사업은 결국 정부가 법령에 근거해서 연구개발자를 선정을 하고 기업에게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통은 60에서 7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를 수행기관, 기업에게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2021년도 정부 R&D 투자 방향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부처 R&D 사업 협동 설명회에서 나왔던 몇 가지 자료를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R&D 예산 현황입니다. 이제 21년 예산을 보면은 27.4조입니다. 작년 대비 13%가량이 증가를 했고요. 지금 옆에 보시면은 과기정통부 이제 각 부처별로 해서 사업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지금 보시면 여기 과기정통부죠. 이제 8.7조라는 이제 굉장히 많은 금액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부 순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부하고 중소벤처부 과제가 많습니다. 과기정통부의 경우에는 이제 기초 원천,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학이라든지 정부 출연연 쪽에 이제 지원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게 나타나는데 실제 기업을 지원하는 많은 프로그램은 산업부, 그리고 중소벤처부, 그리고 기술 분야별로 해서 뭐 해수부, 복지부, 환경부, 농림부로 구별이 되게 됩니다. 자, 요즘 가장 핫한 이슈죠. 이제 소재, 부품, 장비 R&D 관련한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정부 R&D 사업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핵심 품목의 기술 내재와 유망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양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한번 보시면은 기업 기술 문제 해결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 공공연의 보유기술 인프라를 활용해서 중소, 중견기업의 R&D 성과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 문제 해결 지원이라는 과제가 있고요. 그래서 융합혁신 지원을 통해서 이제 100사업 신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신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설명회를 들을 많은 분들은 결국 이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과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이제 특성화되어 있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용 R&D를 갖다가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지원 성장 사다리 구축,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어떤 체계적인 중소기업 기술 혁신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봐주시죠. 성장 사다리 강화. 창업 이후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R&D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계별 지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기부의 경우에 전략형 창업 더하기 팁스 사업의 경우에 이제 2,298억 원, 그리고 역량 강화
기술혁신 R&D 관련해서 이제 대폭 예산이 증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수요 연계, 기업 R&D 성과가 공공, 민간 수요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구매 연계 등 공급 수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확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후반부에 간략하게 해당 사업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2021년 그 정부 R&D 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연구개발 혁신의 제도적 기반 조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부 R&D 사업은 결국 정부에서 기업의 R&D를 갖다가 지원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R&D 지원은 기술 분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라든지 바이오, 소부장, 전기전자 이런 기술 분야로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화 지원은 흔히 이제 R&BD라고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 투자를 전제로 해서 연구 개발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화 연계 또는 R&BD라는 타이틀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산학연 협력 지역 지원 사업의 경우에 지역은 특정 지역을 갖다가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학연은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거고요. 기업이 대학 또는 출연연과 협력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 지원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인력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이게 과연 R&D 과제가 맞냐라고 이제 생각도 하시는데 분명히 그 R&D 사업 종류에 구별이 되고요. 특히 저희 협회에서 R&D 인력 관련한 지원 사업은 저희 협회에서 대부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정부 R&D 사업 과제보다도 이런 R&D 인력 지원 사업이 기업 입장에서는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해진 연구 과제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신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은 아마 2월 설 전후에 이제 공고될 예정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금융 지원이라든지 시장 진출 지원 자금 등이 있습니다. 정부 R&D 사업 수행 체계분입니다. 어떤 프로세스로 가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업이라는 게 결국 사업 기획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단계, 수행 단계, 그리고 종료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결국 말씀드린 부분은 2단계죠. 사업 기획 단계. 이제 사업 공고를 보고 검색을 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과제를 신청을 하고 이제 이게 바로 기업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서면 평가, 대면 평가, 현장 평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면 평가, 대면 평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 두 번 평가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연구 현장 또는 생산 현장을 갖다가 방문해서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에 선정이 되면은 연구를 수행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연구가 종료되면은 결과를 보고하고 정산 보고하고 최종 평가하고 기술료를 납부함으로써 정부 R&D 사업은 종료가 되게 됩니다. 정부 R&D 사업 체계 부분입니다. 이제 정부 R&D 사업은 결국 그 헌법에 따라서 이제 법률 대통령령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2021년 올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이제 일원화가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면은 기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R&D 전만 관리 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인 관리 법률이 있었고요. 부처별로 내용이 다 달랐습니다. 과기부, 산업부, 중기벤처부 다 별도의 어떤 그 법률 시행령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일원화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변화시킨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달라졌냐 이게 결국 중요하겠죠. 도대체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면은 이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기업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게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공모 관련해서는
신규 과제 공모 일정이 사전에 예고됩니다. 예전에는 좀 이제 산발적으로 이제 예고가 됐었는데 한 번에 사전에 예고가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접근이 편해졌고요. 그리고 연구자의 역량과 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가 항목이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 단순화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협약 변경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집니다. 이거는 이제 선정 이후의 단계인데요. 협약하고 수행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간혹 그 기업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부 R&D 사업 과제를 갖다가 이제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나도 행정 부담 업무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게 결국 그 세금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라든지 감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기업 입장은 그거 자체가 연구개발 과제보다 더한 일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협약 변경의 기준 절차가 명확해지고 평가 정산이 이제 단계별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연구비 사용 계획도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연구 환경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그 부처별로 다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이지바로라든지 RCMS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다 정보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부처별로 이제 일원화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연구 지원을 갖다가 체계를 하고 전문 기관의 서비스가 보다 효율화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기관이 기업 입장에서는 생소할 수도 있고 약간 부담이 많이 되시긴 할 텐데 전문 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정부 R&D 사업 관리 평가 업무를 다 전문 기관에서 수행을 하거든요. 전문 기관의 서비스가 보다 효율화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연구윤리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 성실 실패라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R&D 과제의 경우에 그 R&D가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과제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열심히 했음에도 성실하게 했음에도 실패하면은 제재 조치가 굉장히 그 심한 제재 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개선을 한 부분입니다. 수행 과정 결과가 과정에서 문제가 굉장히 크다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그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도전적으로 R&D 과제를 갖다가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재 한도는 확대가 됐습니다. 참여 제한이 최대 5년이었는데 이제 10년까지로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이의 신청을 갖다가 제3의 기관, 기존에는 그 해당 기관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좀 얘기가 있었는데 그 객관적인 그 제3의 기관의 검토를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공정하게 접근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육부, 과기정통부 이제 각 부처별로 해서 해당 부처에서 모든 R&D 과제를 갖다가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통해서 정부 R&D 사업을 갖다가 운영을 하게 되고요. 부처별로 1개, 많은 경우에는 뭐 3개에서 4개까지도 있게 됩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결국 부처별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한국연구재단의 경우에는 교육부, 과기정통부, 결국 대학이라든지 정부 출연연구소를 지원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과기정통부의 전문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경우에는 이제 IT 분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산업부 그리고 이제 중기부의 경우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아마 접촉을 하게 될 전문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R&D 사업의 단계별 역할을 다 수행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사업 공고를 하고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고 신청과 제안 서류 검토하고 평가를 하고 모든 연구 수행 단계에서 관리 감독을 갖다가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업 관리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1단계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로써 일단 그 정부 R&D 사업 이야기를 갖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 회사에 적합한 R&D 사업 찾기라는 타이틀인데요. 정부 R&D는 결국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우수한 기업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고 연구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떤 R&D 과제가 적합한가는 3단계에서 보다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텐데, 지금 두 번째 단계, 우리 회사에서 적합한 R&D 사업 찾기에서는 어떻게 R&D 사업을 갖다가 찾는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 포털 검색을 통한 사업 찾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굉장히 그 국가 포털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먼저 그 NTIS입니다. 이제 NTIS는 그 사업, 과제, 인력 성과 등 정부 R&D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포털입니다. 그래서 과제 참여 관리뿐만 아니라 연구자 정보라든지 연구기관 정보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특히 그 유사 과제 검색을 갖다가 NTIS라는 그 포털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입니다. 이제 SM택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SM택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신청, 협약, 연구비 집행이라든지 연구비 정산까지 하는 종합관리 시스템입니다. 모든 그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이 SM택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 사업 공고라든지 내용도 다 올라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기술 R&D 정보 포털입니다. 아이텍이라고 하고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 R&D에 대한 그 통합 정보 채널입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 빠른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기술 R&D 사업 관리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특징적으로 산업기술 R&D 정보 포털에서는 그 조건별 검색을 통해서 기업에 맞는 뭐 예산 정보라든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기업마당 비즈인포라는 사이트를 갖다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중소기업 종합지원 포털로 그 복잡하고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 사업 정보를 모두 한 곳에 모아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지역별로 해서 그 사업을 찾는 데도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도 이런 정부 R&D 사업 공고 내용을 통합을 해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기술개발 지원 그리고 사업 공고를 클릭하시면 최근에 공고가 난 사업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의를 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검색을 통해서 그 조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정부 R&D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제 키스텝이 주관이 돼서 10개 중요한 행정기관이 함께 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요. 그리고 사업별로 개별 사업 단위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 개별 단위 사업을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상세 안내를 위해서 이제 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아마 온라인으로 갖다 촬영을 해서 많이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 R&D 사업이 목적과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내용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사업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단계, 그러니까 신청 전에 그 기본적인 해당 기업에 맞는 사업을 갖다가 1차적으로 찾고 나서 자세하게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만 그 과제 신청 선정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부처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 홈페이지는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옆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런 분이 굉장히 잘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별로 해서 들어가시면은 최근 사업 공고에 대한 내용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써 이제 2단계까지 마치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3단계 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 공고문 해석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단계 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 공고문 해석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부 R&D 사업에 대한 설명과 R&D 사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어떤 사업을 신청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결국 사업 공고문을 갖다가 통해서 해당 기업에 맞는 사업 R&D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정보 R&D 사업 공고에는 사업 추진의 목적, 그리고 사업 내용, 그리고 사업 기간, 신청 자격, 일정,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문의처 등이 다 공지가 되고요. 이제 부처별 규정에 따라서 공고 내용이 다른데 결국은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업 목적인데요. 사업 목적은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을 안내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 방향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신청에 앞서서 해당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R&D 단계와 내용이 사업 목적과 부합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주 그 정부 부처 합동 설명에 나왔던 몇 개 과제의 그 목적 부분을 제가 지금 예시로 갖고 왔는데 한번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수소 원천 기술 개발 사업. 사업 목적을 보면은 고효율, 경제적, 친환경적으로 수소를 생산 저장하기 위해 도전적이고 파급 효과가 큰 미래 선도형 수소 생산 저장 기술 개발, 그리고 고온 수전에 광분해 이런 그 기술 분야가 적혀져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어느 부처라고 지금 얘기를 안 드렸는데 어느 부처인지 좀 짐작이 가시는지요? 원천 기술이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많은 경우 그 원천 기술 개발은 그 과기정통부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과기정통부 과제고요. 그래서 이 과제의 경우 이제 지원 내용도 같이 한번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6년 과제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있고요. 그리고 총 사업비 253억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갖다 보면은 2020년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2021년에 33억 22개의 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2020년에는 없었던 사업인 겁니다. 2021년에 이제 최초로 런칭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2020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사업 기간이 6년이라는 겁니다.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사업에 따라서 어떤 거는 1년이 그 1단계가 되는 경우도 있고 2년이 1단계가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2년 단위로 해서 최장 6년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미래 내 융합기술 개발 사업 역시 과기정통부의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초융합, 초연결 기술과 뇌과학 간 융합을 통한 미래 핵심 뇌융합 기술 개발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2019년부터 23년까지 이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고, 전액 국비라는 부분이 있죠.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출연연구소나 대학이 이제 주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이 단독 지원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2020년이 있고 2021년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4개 과제가 지원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2020년에 7개 과제가 있고 계속 과제가 7개가 있죠. 자,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5년 과제이기 때문에 2020년에 선정된 과제들이 계속해서 지원이 된다라는 것을 갖다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건 과기정통부 사업인데 약간 특이한 사업이라서 좀 이제 말씀을 별도로 좀 드릴게요. 고용위기 기업부설연구소 R&D 전문인력 활용 지원 사업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협회에서 수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사업 목적을 보시면은 경영위기로 R&D 활동이 어려운 기업 연구소 지원을 통해 기업의 R&D 활동을 갖다 유지 촉진한다라고 목적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를 보셔야 되냐면은, 먼저 보시면 기업 연구소 지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기업 연구소 지원입니다. 그럼 이 과제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 신청 선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 그리고 경영 위기로 R&D 활동이 어렵다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좀 코로나로 인해서 좀 특이한 과제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기술적인 우수성 이런 부분보다도 경영 위기로 R&D 활동이 어려운 기업 연구소를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 위기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매출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매출. 그러니까는 전년도 대비 당해년도 매출이 줄어든 기업이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어떤 기업들은 매출이 전혀 줄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실제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사업 신청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실제적으로는 헛수고를 한 거죠, 결국. 그래서 사업 목적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경우에는 이제 400개 과제를 갖다가 지원을 했고 올해도 191개, 한 200개 과제 정도를 갖다가 최대 5천만 원 정도를 갖다가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전 사업 공고문하고 좀 톤이 좀 다른 거를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기존 그 사업 공고들은 이제 과기정통부의 과제였고요. 지금 말씀드릴 거는 아시겠지만 그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창업 관련한 지원 사업은 거의 대부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목적을 한번 보시죠.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창업기업이 무언가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창업기업에 해당이 될 때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창업 지원 대상에서 이제 이 내용을 확인이 가능한데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 미만인 기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창업이 7년이 경과하거나 매출액이 20억이 넘어가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 과제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약간 좀 너무 그 연구개발을 그 원천 기술부터 해서 제가 좀 그레이드가 높은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이 사업도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소상공인 성장 및 혁신을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생활혁신 기술 개발로 소상공인의 혁신 역량 강화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업 내용이 좀 특이한 게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갖다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생활혁신 기술 개발을 갖다가 지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생활혁신 기술 개발을 보면은 그 소상공인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 내용은 컨설팅 2개월, 기술 개발 6개월로 이루어지고 그 금액은 이제 아까 뭐 몇십억까지 이제 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 기준으로 3천만 원입니다. 이제 흔히들 이제 소액 과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용을 보면은 자체 기술 개발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대학을 연계해서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생활에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자, 대학과 연계됐을 때 그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어떤 기초 원천이 아니라 생활에 즉시 활용 가능한 그 실용화 기술에 이제 굉장히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은 3천만 원에서 굉장히 적은데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원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필요로 하는 서류라든지 사업계획서 작성의 양이 많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지원 금액이 적으면은 그 작성해야 되는 내용이 그만큼 적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정부 R&D 과제를 갖다가 신청 후 또는 선정을 못 해본 기업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금액이 크다고 무조건 지원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정말 소액 과제라서 그렇게 크게 사업계획서 작성에 시간이 많이 안 들어가는 이제 그런 과제를 갖다가 먼저 진행을 해보시는 것 갖다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맞는다면은 이런 그 단기 6개월 3천만 원 정도의 소액 과제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고 과제를 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업은 산학연 콜래보 R&D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업 목적에 산학연 협력 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 촉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산학연 협력 R&D라는 겁니다. 기업 단독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과제의 특성은 주관은 중소기업이 되겠지만은 공동 개발을 갖다가 대학 또는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의 경우에는
기존의 뭐 대표님 또는 연구소장님들이 대학 교수 또는 정부 출연연의 연구원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오고 어떤 연구개발 아이템이 있는 경우에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사업 공고문을 보고 급하게 교수님들이라든지 정부 출연 연구소 연구원을 갖다 이제 방문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사업 계획서 작성은 뭐 1, 2주 만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잡는 부분은 그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기존의 산학 또는 산연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아까 R&D 종류에서 이제 지역 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원 대상에 보면은 비수도권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수도권 기업들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제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의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없는 과제보다는 경쟁률이 낮은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큰 과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과제는 아시겠지만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과제고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비임상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올해 신규로 이제 진행이 된 거고 사업비가 굉장히 크죠. 여기 보시면 추진 계획에 보시면은 과제당 연간 8억 원까지 지원을 하는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큰 거고요. 그리고 별도 이런 과제의 경우에는 기업 단독이 아니라 그 사업단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월드 클래스 플러스 사업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기존에 월드 클래스 사업이라는 게 있었고, 이게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월드 클래스 이제 플러스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사업 목적을 보시면은 이 부분을 좀 봐요. 중견 기업 및 후보 중견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하겠다라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의 대상은 일반 중소기업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아까 어떤 과제는 매출액이 20억이 넘어가면 지원이 안 되는 것처럼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의 경우에는 중견기업 또는 후보 중견기업만을 갖다가 대상으로 집중 지원을 해주는 과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짧게나마 그 사업 목적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례로 말씀을 드렸고요. 신청 자격, 제한 및 지원 지회사항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인데 처음 그 R&D 과제 신청을 할 때 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강구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공고문에 보면은 과제 지원 대상이라든지 신청 기준을 명확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 제한에 해당되는데 이제 모르고 진행을 하시면은 나중에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신청을 할 때 신청 자격에 적합한지 지원 제외사항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원 유형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정 공모형, 자유형 모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정 공모형 과제 같은 경우는 사전에 기술 수요 조사에서 발굴된 지원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미 수요 조사서를 제출하고 오랜 기간 준비하고 있는 컨소시엄 주관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 공모형 과제는 뭐 단독으로 갑자기 신청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팀을 사전에 검색해서 이제 컨소시엄으로 많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의향을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형 모형 과제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과제를 도출해서 응모하는 과제고요. 이제 품목 지정형 과제 같은 경우는 품목 내에서 이제 자유응모 방식으로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연계형 과제는 그 어떤 기존 사업에 연계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이거는 대상 자체가 약간 클로즈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약간 잘 생소하실 수 있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 출연금 지원, 도대체 정부 R&D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돈을 얼마나 지원받는 건지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시면은
샘플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시죠. 정부 출연금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4년 20억 원 이내 지원. 연간 지원 한도는 5억이고요. 그리고 민간 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5% 이상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표에서 좀 명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부 출연금이 맥스 지원이 되는 금액이 이제 5억이라는 얘기고요. 자, 이게 65%를 5억으로 본다면은 민간 부담금, 기업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35%, 2억 7천이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7억 7천만 원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고문에 나와 있는 정부 출연금 5억이라는 것은 결국 총 사업비로는 7억 7천이고 민간은 이제 2억 7천을 부담하게 되고 이 중에서 현금과 현물로 나눠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현금은 말 그대로 이제 통장에 해당 금액을 갖다 이제 입금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물은 일반적으로는 기고용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많이들 부담을 하십니다. 사업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 사업비를 갖다가 그 맥스로 예를 들어서 5억 원 이내라고 하면은 무조건 5억 원으로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사업 정확한 산출 근거와 사업 계획에 의해서 도출되면 좋기는 하지만 무리하게 그 맥스 금액을 적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업비 구성 항목에 대한 부분도 평가 지표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 출연금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민간 부담금, 기업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도 많아지기 때문에 물론 뭐 인위적으로 줄일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그 총 사업비를 갖다가 꼭 맞춰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보통 사업계획서 이제 신청 기간이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결국 마지막까지들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당일날 제출을 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 2, 3일 전, 적어도 전날까지는 그 완료해서 보통은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하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추진 절차를 개략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신청을 갖다가 하신 이후에 이제 절차입니다. 그래서 과제 신청을 갖다가 하시게 되면은 이제 1차적으로 서류 검토, 평가, 이제 과제 선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이 진행되는데 과제 평가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거의 이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서면 평가, 발표 평가, 그리고 현장 평가로 이제 구별이 되는데 해당 기업에 맞는 정보 R&D 사업을 갖다가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선정이 돼야 될 거잖아요. 물론 그 사업과 해당 기업의 매칭이 높다고 하더라도 결국 경쟁이기 때문에 그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겠죠. 평가를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평가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은 결국 이 평가 항목 및 배점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평가 항목 및 배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R&D 과제는 결국 기술성과 사업성으로 대부분 구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보시면은 이 과제의 경우 2021년도 중소기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에 이제 그 평가 항목 및 배점을 갖다가 제가 이제 차용해 온 건데 기술성이 이제 40점이고요. 그리고 사업성이 이제 6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뭐 창의 도전성, 기술 개발 방법의 구체성,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기술 보호 역량 및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이라는 거는 많은 그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에 다 있는 그 평가 항목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경우에 이제 독특하게 있는 경우인데 그럼 반대로 얘기를 드리면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미 다 갖춰져 있다면은 이 10점이라는 배점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평가표를 보면서 실제 우리 기업이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화 목표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업계획서 작성을 갖다가 제가 오늘은 길게 얘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부분은 기업에 계신 분들이 사업화 목표라든지 목표 시장에 대한 부분 이런 내용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근거가 굉장히 좀 빈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거다 보니까 그
기존 제품에 너무 국한돼서 주먹구구식으로 좀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이 감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화 목표, 산정 근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좀 담보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먼저 얘기 드리고요. 그거는 그 사업계획서 작성에 조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 평가 지표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자리 평가 보시면 이제 고용 증가, 뭐 근로환경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배점은 20점입니다만은 이 일자리 평가 항목이 개인적으로 좀 독특한 항목이라 생각을 하는 게, 다른 평가 항목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술 개발 방법의 구체성을 갖다가 이제 실제 평가를 갖다가 이제 해보게 되면은 10개 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물론 어떤 기업은 15점도 맞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작성을 했다면 뭐 0점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은 결국 10점을 갖다가 전후해서 분포가 되게 되는데, 일자리 평가 지표는 좀 특이합니다. 이 일자리 평가 지표는 극단적인 사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20점이 나오고요.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1, 2점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고용 증가율이 가장 중요한 팩트고, 이거는 그 기업이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그 일자리 평가 값을 갖다가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적으로 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일자리 평가 점수가 20점이다 라고 하면은 이 사업에 다른 요건을 충족을 하고 기술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게 구현이 된다면 선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일자리 평가 점수가 낮다, 심지어 뭐 1점, 2점이다 하면은 이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1차적인 목적에는 부합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평가를 받을 때 점수를 갖다가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적합치 않은 과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가 항목 그 점수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가점, 감점 사항이 있는데 1점, 뭐 여기 보면 1점부터 5점까지 나오는데 과연 이 점수가 크게 중요한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적으로 뭐 1.5점이 당락에 미친다 안 미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결국은 예를 들어서 뭐 10개 과제를 갖다가 선정을 하는데 20개 과제를 신청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10번째 기업과 11번째 기업의 점수 차이는 소수점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0점 몇 점 차이로 정말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점 부분, 이 1점, 2점, 5점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결국 이 가점, 감점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거는 사업 목적 부분하고도 상당히 이제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점, 감점이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대부분 마지막에 있고 잘 안 보시게 되는데 한 번쯤은 꼭 읽어 보셔야 돼서, 예를 들어서 이 과제의 경우에는 2019년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에 선정된 기업은 5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기업은 당연히 5점을 갖다가 플러스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한번 보시죠. 벤처기업 인증서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2점 가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인증서당 1점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2, 3개월 전에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업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가점, 감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평가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 평가하고 현장 평가가 이제 메인이 되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대부분 그 분야별 그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이 됩니다. 평가위원은 대부분 5명에서 10명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분들이 이제 좀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게, 내 기술을 갖다 그 사람들이 잘 평가를 하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 평가위원 5명에서 10명이 모이고, 그리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갖다가 빼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평점을 산출하기 때문에 어떤 그 평가 점수에 있어서 잘못되는 또는 이제 모순된 평가 결과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4단계 R&D 사업계획서 작성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업계획서 작성은 좀
실무적인 부분도 많고 상황에 따라서 많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좀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2월 3일 저희가 이제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무료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갖다가 참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이 필요하신 분은 2월 말에 저희가 실습 과정과 병행해서 진행되는 심화 교육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먼저 그 필수 준비 사항으로요. 그 과제 중복성을 피할 수 있는 선행, 특허 및 선행 연구 과제 조사를 갖다가 하셔야 합니다. 중복성에 논란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좋은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사업 사행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참여기관을 섭외해서 같이 연구 방향을 논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액의 연구과제 장비의 경우에는 미리 견적을 받아 두셔야지만 사업비에 반영을 하시고 그게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그 기술성과 사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 기술 개발 목표 및 내용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은 결국은 해당 기업의 연구자분들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갖다가 그 객관화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으시거든요. 그럼 도대체 객관화라는 건 뭐냐면은 그 근거 자료를 갖다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뉴스 기사가 될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연구 논문 보고서 같은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갖다가 그 서술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도식화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기술 수준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좀 난감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러저러해서 중요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그냥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물론 이게 그 기술 따라 이제 굉장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제 기술 개발의 그 최종 목표를 갖다가 이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 유형이 될 수도 있고 무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명확하게 그 평가위원들이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성능 지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성능이 이제 중요한 과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성능 지표의 목표 및 측정 방법이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대표 성능 지표 항목을 찾아서 기재하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기술성이 낮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량화 수치화해서 이제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제가 이제, 그리고 많이 사업계획서 활용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뭐 세계 수준, 뭐 우리나라 기업의 세계 최고 수준, 우리나라 최고 수준, 현재 기업 수준,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비교를 해서 보여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측정 시료, 측정 방법은 뭐 단기간에 얘기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시험 평가 관련해서 기업 자체적으로 하는 게 기업분들은 가장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게 그 평가위원이라든지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그 믿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극히 일부의 기업들은 그런 그 데이터를 갖다가 조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측정 결과의 증빙은 결국 공인인증 시험기관, 뭐 KTL이라든지 KTR,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공공, 대학이라든지 출연연구소의 시험 결과값으로 대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에 이제 계속 비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이 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 기술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협회에서 신청 기술의 위치를 확인하고 기술 추세에 맞는 개발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산기업 특허 분석 IP R&D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또는 기술별로 동향을 분석하고요. 그리고 해당 분야의 관련 기술과 관련 있는 기업도 분석을 하고 기술도 분석이 가능하고 특허 분석 등의 분석 컨텐츠를 제공을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 협회 회원사에 한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백업 자료로 있다면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시겠죠.
자, 연구비 구성 항목은 이제 많이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단순해졌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은 일단 연구비는 크게 직접비하고 이제 간접비로 구별이 됩니다. 직접비는 그 연구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뭐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구원들의 인건비, 연구 시설, 연구 재료 이제 이런 비용을 갖다 의미를 하고요. 간접비는 연구 활동에 부대되는 경비를 갖다 의미합니다. 이제 전기요금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자, 인건비 관련해서 좀 하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인건비는 결국 그 참여율에 따라 비례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10% 이상 참여를 갖다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산술적으로 나누는 게 어렵기도 하겠지만은 참여율이 너무 적으면 실질적으로 해당 과제에 참여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기업의 기존 인력 인건비는 현금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신규 인력만 보통은 그 현금 예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삼책 50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제 생소하신 기업들도 많을 텐데 여러 개의 과제를 갖다가 동시에 수행하는 아주 안 좋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의 연구원이 과제 책임자라는 3개, 연구원으로 5개만 참여 가능하다라고 이제 제한을 둔 부분입니다. 이제 이건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시설 장비비 관련해서는 좀 이 부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부가세 포함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의 경우에는 구입계획서, 도입계획서 또는 심의 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여야만 사업비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구 재료비는 연구에 필요한 재료만 구입해야 되고요. 시제품 제작 경비는 뭐 외주 가공 또는 용역비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 가장 자잘하게 많이 집행되는 금액일 거고요. 이 중에서는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국외여비. 국외여비의 경우에는 최초 사업 계획을 갖다가 작성을 하고 선정됐을 때 내용이 들어가지 있지 않다면은 일반적으로는 별도 사업 계획에 변경이 있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관계가 없긴 한데 국외여비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과제 수행 시에 해외 출장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반드시 사업 내용에도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그 비목에도 포함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 마지막 파트는 좀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기부를 예를 들면은 이제 SM택에 접속을 해서 확인 사항을 갖다가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공고 내용을 조회하시고 이런 내용을 갖다 다 확인하신 이후에 그 온라인으로 직접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이 완료가 되면 접수 측이 출력이 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사업계획서 작성하기까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이제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제가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작성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고요. 그리고 기업에 맞는 정보 R&D 사업 과제를 찾아서 신청을 하시면은 선정이 될 겁니다. 물론 단 한 번에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기업에 맞는 정보 R&D 사업 과제를 찾아서 그리고 그 배점 기준이라든지 평가 항목에 대한 고려와 사업계획서 작성을 갖다가 꾸준히 하시다 보면 2번, 3번째에는 반드시 정보 R&D 사업을 갖다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기업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갖다가 부탁드리고요. 기원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사업계획서 작성하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저희가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